백낙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공부길을 하는데 사실은 공부길보다도 초대석에 모셔야 할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 경위를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박주민 의원은 뭐 여러분 제가 소개 안 해도 다 아실 것이고 조금 이따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시긴 하실 겁니다. 지금 삼선 의원에다가 보건복지위원장 하고 계시죠. 네. 또 최근에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셨던 거예요. 출마할 결심을 굳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박 의원님을 공부길이라는 우리 프로그램에 초대를 하게 된 게, 공부길이라는 게 이거 원래 제 책을, 제 글을 읽고 관심이 가서 한번 만나서 뭐 물어보고 같이 토론도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을 위한 것인데, 사실 저는 국회의원들한테 많이 안 돌렸어요. 박 의원님은 저 그렇게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은 아니지만은 이런 분한테는 한 건 보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보냈더니 제 책을 받은 의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시고 뭐 한번 만나고 싶다는 얘기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이 완전히 공부길 공부길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나서 얘기하다가 사실은 박 의원님 같은 분이 나오시기에는 너무 좀 한적한 대체해서 놓으시던 분한테는 작은 동네지만은 한번 와주시겠냐 그랬더니 흔쾌히 하시겠다고. 근데 그러고 나서 시간 정하기가 엄청 어려웠죠. 너무 바쁘셔가지고. 국회가 또 아시다시피 지금 대기가 연속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오늘 정말 다행히 시간도 내주시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자기 소개하시고 이 공부길이라는 프로그램의 포맷이 찾아오신 분이 질문 던지고 논의를 주도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 이런 형식이 좀 익숙하지는 않은데요.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전에도 사실은 어떻게 뭐 찾아뵙고 말씀도 듣고 그러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책이 왔는데 처음에는 다른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주셨겠거니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화를 한번 드려보자 라고 했는데 흔쾌히 만나주시겠다고 해가지고, 또 제가 최근에 좀 고민하는 바도 있어가지고 뭐 제 미래나 이런 게 아니라 요즘 정치를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찾아뵙고 이제 몇 가지 여쭤보고 말씀을 나누다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박주민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덧 삼선이 돼버린 더불어민주당 삼선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고 보건복지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건이나 복지 쪽 공부도 하면서 또 법사위 오래 했기 때문에 뭐 사법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에서 이제 목소리 내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꿈은 근본적인 어떤 사회 대개혁을 좀 꿈꾸면서 그런 쪽으로 좀 우리 정치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처음 해보는데 이제부터 제가 질문을 던지면 되는 건가요? 네. 요즘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미국, 뭐 유럽,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극우라고 불리는 경향이 굉장히 힘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각 나라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네트워킹을 하면서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상호 증거처럼 작용하는 거죠. 미국에서 저런 얘기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저런 얘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 또 몇몇 연사라 그럴까요? 대표적 인물들은 서로 방문하고,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사망한 찰리 커크 같은 경우도 사망 전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도 했었고요. 또 대표적인 미국의 극우 인사라고 우리가 평가도 하는 모스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실제 방문했었죠. 뭐 교회 같은 데를 다니면서 저희들이 보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담론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다녔었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모스탄이 들어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서울시가 세금으로 그 사람을 이제 초빙하려고 했었던 것도 계기 중에 하나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가 좀 극단으로 가고 있고 극단적 대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쪽에서는 극우라는 세력이 전에 없이 형태를 좀 갖추고 있고, 이 형태를 갖추는 와중에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영향력을 상당히 이제 키운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는데, 최근에 이제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변혁적 중도, 이런 개념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상징된 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흐름을 막는데 역할을 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한미 간의 극우 연대, 이게 물론 가볍게 볼 현상은 아니죠.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검토하고 대응해야 할 사안인데, 사실 나는 뭐 현장 취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은,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 극우 연대가 지금 뭐 극우의 시대라고 봐도 네. 과하지 않죠. 더군다나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대통령이 극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우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뭐 한미 간의 극우 연대, 특정 인사의 방문, 그런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나는 진짜 중요한,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문제를 놓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게 뭐냐 하면은, 세계가 이렇게 점점 우경화하고 극우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 어떤 의미에서 제동을 건 대표적인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촛불혁명, 빛의 혁명을 이제 예찬하면서도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고립된 현상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전 세계가 이 극우연대에 휩쓸리고 싶다고 할 때, 시피할 때, 여기에 제동을 건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우리의 빛의 혁명이다. 이거는 나는 그야말로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데, 그 점을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뭐 극우 욕하고 개탄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극우하고 우리 극우의 차이가, 원래 극우 자체가 대개는 그 나라의 굉장한 민족주의자고 국수주의고, 심지어는 뭐 미국 같은 백인 인종주의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극우라는 사람들은 데모할 때도 태극기 하고 성조기를 같이 들고 나오는 이상한 족속들이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보면은 한국사는 극우가 정부하고 단절이 돼 버렸어요. 미국하고 전혀 다르죠. 네. 그래서 소위 길거리 태극기 부대를 동원하는데 중심 역할을 하던 손현보 목사 같은 사람은 구속돼 있고, 전광훈 씨도 뭐 구속할 가능성이 꽤 있고요. 전한길이라는 친구는 지금 미국 가서 연대를 한다 그러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피난간 면도. 네. 그래서 여기 있다가는 뭐 거기도 걸려들 만한 그런 게 있고, 또 미국 극우의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소위 극우 쪽에서 이상한 그 가짜뉴스를 많이 공급해가지고 그가 X에 올렸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고서 아주 조곤조곤 해명을 하니까 제가 그냥 금방 그거 가짜뉴스예요 그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어떤 의미에서 극우 세력이 정권과 단절이 되어 있는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또 좀 특이한 현상이 있는 거는, 원내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극우 정당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것도 세계적으로 드물 거예요. 우파 독재가 성립한 사회가 아니면은 야당으로 있는 극우 세력이 3분의 1 이상 의석을 가진 적이 없잖아요. 네. 특별한, 난 이건 오히려 박 의원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국힘당이 그게 사실 우리나라 극우 세력이나 또는
한미 극우연대의 힘이 제대로 발휘된 현상이라고 볼까요? 아니면은 또 좀 일시적인 변칙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까지 보면은 제 느낌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몇몇 의원들이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극우적인 세력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들였는데 일정 정도는 본인들이 이제는 통제 못할 정도의 그 세력이 침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극우 세력,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극우적인 것과 생각이 완전히 똑같은 분들, 극우를 이용하려고 했었던 사람들, 이 양쪽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세 부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는 극우적인 세력들을 이용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조금 더 큰 분파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극우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이 그 다음 생각이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이걸 관망하는 사람들이 제일 작은 그 포션을 차지하는 정도의 흐름인 것 같아요. 국힘당을 극우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다른 나라에서처럼 극우 운동을 벌여가지고 점점점 세력이 커져가지고 원내 상당수를 차지하게 된 정당하고는 이게 잘 완전히 안 달라요. 맞아요. 이건 형태가 사실은 다릅니다. 예. 빛의 혁명으로 완전히 깨지고 난 정당이 네. 이제는 정권 잡을 생각은 아예 없고 몇몇 인사들이 그래도 당권이라도 잡아보면은 공천권도 행사하고 네. 그 정당이 돈이 많잖아요. 네. 이거라도 장악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소위 그 극우 세력들하고 손잡고 지도부를 장악을 했고 네. 그러니까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도 말도 못하고 해봤자 먹지도 않고 이런 일종 기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한미 극우연대를 얘기할 때 한국 쪽의 사정은 매우 특수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혁명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점을 하나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근데 교수님 제가 약간 진짜 걱정되는 거는 네. 솔직히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극우 세력의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제가 보기엔 큰 극우 세력 위에 떠 있는 약간의 섬 같은 존재.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소위 요즘에 많이 표현하는 교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극우 세력은 진짜 따로 있는 것 같고, 이 세력들이 정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본 경험 등을 통해서 계속 그런 시도를 앞으로 하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네. 공적인 권한을 가진 집단은 국힘당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쪽에.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박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그 진짜 우리 극우 세력의 핵심이라고 중심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세로 본다면은 보수 기독교가 진짜 그런 거고 더 그런 것은 이 사람들이 성적이 들고 나가는 태극기 부대답게 미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근데 미국서는 편리할 때는 써먹고 언급을 하고 또 트럼프처럼 그 불편할 때는 그냥 간단히 그거 가짜 뉴스예요. 그러고 이재명하고 압수하고 그래서 나는 빛의 혁명을 해낸 나라의 극우라는 거는 그렇게까지 뭐 염려할 건 없다. 우리가 오히려 빛의 혁명을 잘 더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염두에 둬야 할 또 한 가지는 지금 극우라는 사람들이 그 전에 이제 주류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가령 바이든 같은 사람이 주도하던 세계적인 뭐 좋게 말해서 자유주의 연대고 반공 자유주의 연대 그것하고 극우 간에는 그건 연속차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극우 자체보다도 그런 그 오래된 반공 자유주의 연대가 갖고 있는 큰 힘
그것과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들, 기득권 카르텔이 굉장히 유착되어 있는 이 현상을 좀 더 파고들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할 때 나는 역시 우리가 빛의 혁명을 통해서 극우 세력을 꺾어버렸으니까 윤석열을 파면했잖아요. 꺾어버렸고 지금 그 윤석열 잔당 중에 중요한 인사들에 대한 특검의 수사와 응징이 진행되고 있고 또 아스팔트 부부도 분열에 대해서 별 힘이 없을 이런 시점에서 내가 말하는 그 변혁적 중도의 주도성을 좀 강화하는 게 이걸 굳혀놓으면은 K민주주의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주면은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모범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교수님께서 그래서 이 시민들이 열어준 민주주의, 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열어준 새로운 어떤 민주주의 어떤 이런 분위기,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뭔가 색다른 새로운 어떤 체제를 좀 만들자. 뭐 2025년 체제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요걸 하기 위해서는 좀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변화의 모습이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아마 설명이 좀 더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 변화의 그 과정은 어떨 것 같은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변화가 엄청난 변화 아니에요. 대통령을 탄핵해서 파면해버렸고 또 정권 교체를 했는데 당선된 후보가 사실은 국힘당 쪽에서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경계하고 뭐 악마까지 하던 그런 이가 당선이 됐단 말이죠. 이제 그것 자체가 참 어마한 변화인데 취임하고서 지금 넉 달이 아직 안 됐는데 그동안에 벌어진 사건만 보세요. 그중에 상당 부분은 지난 정권 아래서 민주당이나 그 당시 야당들이 추진하고 심지어는 국회에서 통과까지 시켰지만은 윤석열의 거부권에 막혀서 못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3대 특검법이라든가 뭐 노란봉투법도 있고 이것도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이어나가야 되는데 자세한 내가 현장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원론적으로 말하면 첫째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슈를 잘 잡았다고 보는데 첫째는 국민을 먹고 살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경제가 워낙 엉망이 돼가지고 그 쉽지는 않죠. 더군다나 지금 또 트럼프가 저렇게 막 어거지로 갈취하고 나서는데 그걸 막는 것도 사실은 이게 정치 문제이고 외교 문제인 동시에 민생 문제죠. 거기 덥석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네, 한덕수 같은 사람이 뭐 자기는 대통령이 돼도 미국에 저항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럴 때 저항하지 않으면은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민생 문제 해결이 우선 급하고 그리고 뭐니 해도 내란 세력에 대한 응징, 척결. 네, 척결. 그건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사실은 저는 약간 좀 잘 되고 있는 부분하고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구분은 현재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란의 주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검 등에 의해서 그러나 그 전체적으로 내란이 가능하게 만들었었던 그런 생각을 가능하게 만들었었던 뭐 카르텔들에 대해서는 뭐 특검이 다 모든 수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 되고 있는 그래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법 쪽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법원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걸 아직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또 뭐
최혜병 특검이나 이런 데서도 뭔가 이 교회, 뭐 조찬기도회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김건희 관련돼서도 나오고 최혜병 특검 관련돼서도 나오고 그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고. 내란이나 최병 사건 같은 그 특검의 네. 수사 대상하고 직접 연결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기득권 카르텔이 네. 굉장히 뿌리가 깊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까지 단기간 내에 사법적인 처리로 해결하려고 그런 건 좀 나는 과액이라고 보고요. 윤석열이 저렇게 내란을 일으켜준 덕에 네. 내란죄라는 아주 형법상 분명한 죄목, 또 외환죄, 네. 그거하고 관계된 사람만 중요 인물만 척결해도 네. 나는 적폐청산이 상당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명 사건, 김건희 사건 그 하면서 보수 기독교가 거의 연루된 세력으로 드러났잖아요. 그 통일교는 이미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됐고, 이제 김정한 목사 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여하튼 보수 기독교 실세들한테까지 지금 조사가, 수사가 미치고 있다고 보면은, 그것만 잘해도 나는 큰 성과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민생 문제 해결하고, 내란 잔당 처리하고, 이 우선 급한 불을 좀 끄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게 나는 새 시대를 이끌어갈, 나는 2025년에 시작하니까 알기 쉽게 2025년 체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2025년 체제를 어떻게 만들까 하는 뭐 제도 문제, 뭐 여러 가지도 있겠고,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아무래도 박 의원이 나보다 잘 아실 텐데, 우리가 무언가 새 시대를 여러 사람이 쉽게 공감하고 지지할 어떤 사상이나 이념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걸 내가 변혁적 중도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여기서 좀 어려운 게 그 변혁적이라는 게 한반도 분단 체제의 변혁이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 개혁과 중도를 주장하는 사람, 개혁이나 변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걸 한반도 체제의 변혁하고 직결된 문제로 보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보 논객들 여러 포함해서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변혁적이라고 했을 때 말씀하셨던 그 분단 체제를 변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인식이 좀 약한 부분이 하나 있고, 보통은 진보 진영은 변혁의 주체를 진보라고 생각하죠. 네. 중도가 아니라 진보가 뭔가 변혁의 주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약간 잘 네. 이해가 나는 안 이제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보냐 보수냐 이 프레임은 한반도 같은 이 분단 현실, 특히 분단이 체제화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이게 잘 안 맞는다고 봐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일종의 그 구호로 나쁜 의미의 진영 논리로 진보 보수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나라에 무슨 보수가 뭐 있으며, 진보도 뭐가 진보인지에 대한 합의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나는 변혁은 한반도 체제의 변혁이고, 중도는 그런 변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뭐 진보다 보수다 이런 그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네. 중도,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하고도 나는 그 통한다고 네. 보는데요. 이제 그래서 변혁적 중도를 신청해 오는데, 이런 게 좀 자리 잡아서, 이게 무슨 획일적인 이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획일적인 이념은 아니고, 대중이 대체로 공감하는 이제 그 정서적 구조라고 할까, 이런 것이 확립이 되면은 극우 세력과의 또는 냉전 자유주의 세력과 우리가 좀 맞서서 뭘 새로운 걸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책도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흐름인 것 같은데, 그 책의 저자는 새로운 사회 계약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을 뭐 진보,
또는 보수 또는 좌나 우로 나누지 않고 사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그냥 살아남고 잘 살기 위해서 다 같이 새로운 사회 계획을 체결해야 된다. 뭐 기후 위기라든지 인구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과는 다른 사회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다에게 필요하고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같이 참여해서 새로운 사회 계획을 체결하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굉장히 또 저한테는 재밌게 느껴졌었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도 진보 보수 이렇게 또는 좌우 나누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실용주의하고도 통할 수도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를 전체를 옥죄는 그런 어떤 분단 체제를 다 같이 고쳐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어떤 과정을 생각하시냐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뭐 좌우를 구분할 필요도 없기도 하고 보수 진보를 나눌 필요도 없고 다 같이 이제 하면 좋은데 그래도 초기에 이런 에너지를 촉발시키고 뭔가 좀 끌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럼 어떤 과정을 생각하시는지 어떤 과정으로 이런 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네. 나는 박 의원 같은 분이 내 책을 받고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감동을 했죠. 아이 이런 분이 좀 함께 나서주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회개혁 계약 나는 그게 참 멋있는 낱말이긴 한데 네. 뭔가 그 서양 사람들의 네. 이론에 좀 그걸 빌려가지고 사회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저희끼리 합의하고 뭐 앉아서 계약서를 쓰자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변혁적 중도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민주운동 또 민주운동 중에서도 더 첨예한 그런 지향을 가졌던 급진적인 학생운동이라든가 네. 또 노동운동 이런 데서 내세웠던 이념들이 네. 각기 그것 때 나름의 문제가 있고 현실을 단순화하고 있다 하는 인식에서 출발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변혁적 중도로 이렇게 수렴되는 걸 나는 목표를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네. 그런 과정은 안 겪고 그런 경험도 어떤 분은 별로 없이 근사한 아이디어 자꾸 만들어내는 거는 난 조금 회의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2025년 체제 만드는 것도 이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기운을 모으기 위해서는 변혁적 중도가 이 사회 주도 세력으로 자리 잡고 그 한 당이 될 필요는 없고 나는 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봐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할 건가? 아까 내가 이제 단기적으로 급한 일로 민생 문제하고 네. 한반도 평화 문제 또 내란 세력 청산 문제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거 말고도 지금 많은 개혁을 민주당에서도 추구하고 있고 그런데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개혁을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왕년의 민주당이나 우호적인 야당들끼리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생각했던 선거제도 개혁 얘기는 별로 안 들려요. 네. 그 어떻게 된 건지 실정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실이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고 근데 그 현실을 바꾸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거친 내용들이 좀 다듬어지고 좀 수렴되면서 뭔가 이제 공통된 과제들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게 맞죠. 맞고 그걸 위해서 이제 여러 세력들이 이제 힘을 합쳐야 되는데 사실 대선 무렵에 5개 정당이 모여서 방금 말씀하셨던 선거제도 개혁이라든지 또는 정치 시스템에 대한 일부 개혁 이런 것들을 약속했었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그 약속, 그 선언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발표됐었던 정부 과제에서도 1번이 이제 개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살아있다고 보는데, 현재 이제 당에서 봤을 때, 그리고 당에 이제 속해 있는 의원들이 봤을 때 현재 당면한 과제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차분하게 이제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지금 고민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더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네. 얘기해서 이게 고민이 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대선에 승리해가지고 여당이 되고 나니까 아예 생각이 바뀐 부분, 일종의 먹튀죠. 그거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우리가 조금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토론을 하면 좋겠어요. 가령 야5당이 그때 원탁회인가 뭐 해가지고 선언하는 것 중에 어떤 거는 개헌 안 하고도 간단히 바꿀 수 있는 조항들이 있었잖아요. 국회법만 고치면은 네. 교섭단체를 20명에서 뭐 줄인다. 그거를 뭐 15명으로 할지 뭐 몇 명으로 할지 해가지고는 조금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거는 하고 안 하고는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은 당장 되는 일 아니에요. 내가 들은 바로는 현 지도부가 별로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박찬대 당시 대표가 나가서 합의한 거지, 우리하고는 새 대표하고는 관계없다,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 여하튼 국민들이 윤석열을 퇴치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에 그렇게 고생하고 드디어 어렵게 윤석열을 퇴치하고, 그리고 선거 과정이라는 게 사실 혁명에는 유리한 마당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김문수가 41%씩나 받고, 이준석이 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친구도 텔레비 토론 나가면 4분의 1의 시간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다 뚫고 새 정권을 창출하고 네. 민주당을 여당으로 만들어줬는데, 네. 여당은 그걸로 그냥 만족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내가 너무 냉소적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뭐 어떻게 보면 과거에 민주당이 그랬던 경우들이 있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약속이 여전히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유효하다고 보고요. 제 기억에는 최근에도 좀 당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다만 제가 지도부가 아니라서 어떤 판단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현실을 바꾸는 작업이 그렇게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에너지를 모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하셨던 그런 정치제도 개혁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게 제가 지도부가 아니라서 이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그 상황이 조금 정리되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 의원뿐 아니라 예. 그런 그 개혁안이 유의미하고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면은, 네. 이거는 이제 논의의 장에 올라오겠죠. 근데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건 우리가 오래전부터 얘기해왔지만은, 사실은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 때 네. 선거제도 개혁하고 검찰 개혁이 양대 개혁안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사실은 검찰 개혁을 꼭 하고 싶었죠. 다른 군소 정당들은 선거제도 개혁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걸 맞바꾸어서 타협을 하면서, 맞습니다. 둘 다 좀 너덜너덜해졌는데, 나는 그때 선거제도 개혁도 핵심을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네. 선거제도 개혁하려고 그러면은 국회의원 수를 안 늘리고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아니, 지역구 수를 줄이자는 그 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그거 들어주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이해찬 대표도 뭐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뭐 이랬고 심지어는 시민단체 쪽에서도 그 해야 되는데 뭐 국민들이 반대해. 심상정 그때 정계특위위원장이었죠. 네. 거기도 결국 포기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존하는 비례대표 수를 가지고 네. 그걸 연동제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절대로 그건 들어줄 리가 없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떳떳했어요. 네. 자기 처음부터 선거제도 개혁 병립형을 반대했으니까. 계속 주장했고. 국민의힘이 유성정당 만든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뭐 사실 현실적으로 안 만들기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정의당이 거기서 망했는데 그거는 나는 첫 단추가 잘못되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박주민 의원이 쓰신 주민의 헌법이라는 책을 네. 공부성가서 다 봤는데요. 207페이지입니다. 41조에 관한 건데 20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다는 정황에 대해서 국회의원 수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좀 줄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요즘에는 예, 안철수 예, 씨가 뭐 옛날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시고 참 이상한 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특권이나 권한이 많은 사람이 나누어 가질 때 커질까요? 아니면 적은 사람이 나누어 가질 때 커질까요? 당연히 적은 사람이 갖고 있을 때 커지죠. 여기서 대법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는 원래부터 있던 그러니까 개정판에 새로 써놓으신 거 아니에요? 예, 원래부터 써놨. 근데 지금은 이거는 지금 상황이 국민들이 딱 거의 합의가 합의가 됐어요. 저 대법관 수 좀 늘려야지. 저 몇 명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데. 대법관들이 자기네들이 처리해야 할 1인당 사건 수가 너무 많아서 죽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일 덜기 위해 상고법원이라는 걸 만들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반면에 민법 같은 곳에서는 상고법원 만들지 말고 그냥 대법관 수를 늘리면 되지 않냐고 해요. 대법관 늘리면 대법관 1인당 일거리는 줄잖아요. 그런데 대법관이 2023년 들어서 대법관 4명을 6년에 걸쳐 차례로 늘리자고 하고 있으나 오랜 기간 동안 대법관 수에 늘리는 것에 대해 절대 안 된다고 해왔어요. 왜 그럴까요? 13명 중 하나일 때 하고 100명 중 하나일 때 하고는 권한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이제 국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랑 같습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아지면 국회의원 한 사람의 특권과 권한이 세지는 게 아니라 약해지겠죠. 국민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월급 반으로 깎고 보좌관 수 반으로 줄이는 대신에 국회의원 수 2배로 늘리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국회의원 수를 2배로 늘리면은 300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600명 가운데 하나가 돼요. 그럼 권한도 600분의 1로 쪼개지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300명으로 600명으로 늘리는 일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텐데 아니 300명을 400명을 늘린다든가 심지어는 350명으로만 해도요. 네. 지역구 수를 안 줄이고 오히려 지역구 뭐 몇 개는 늘고 이제 새로 또 인구조사 하면은 뭐 줄어드는 데 있고 없어지는 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없애지 않는 선에서 지역구 수를 조금 늘려주고 네. 나머지를 비례대표들이 가져간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연동제냐 병립형이냐 하는 게 그렇게 큰 쟁점은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시민단체도 보면요. 시민단체는 되게 국회에서 늘리는 게 맞다고. 네. 예. 맞다고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나, 이거 국민이 반대하니까 어렵다 그랬는데. 그 지난번에 무슨 공론조사 과정. 엄청 세게 반대하시죠. 그 수기 과정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되게, 그야말로 신문만 보고 국회의원 그 나쁜 놈들 수 늘려주면 어떡하느냐 그랬다가 수기를 거치고 나서는 확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또 다른 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관 수 늘리는 게 맞다는 합의가 있고 또 국회에 대한 신뢰도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일부라도 세게 좀 문제 제기를 하시고 네. 밖에서도 그 응원을 해주면은 나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이게 사실은 정치공학적으로도 민주당한테 불리한 건 아니에요. 물론
민주당이 지금 양당제에서 참 잔뜩 그 누릴 걸 누리다가 네. 양당 중에 하나인 국힘당이 저렇게 짜부러져 있으니까 이제 진짜 살판 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득권을 좀 내려놓으시고 네. 다당제로 갈 수 있는 선거법제도 정당법제도 이런 걸 고쳐 넣으면은 나는 그래도 민주당이 단독 과반수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국힘당 해산당할지 안 당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해산당해도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해산 안 해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그룹 국힘당 안에 세 그룹 그게 갈라질 가능성이 더 커지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하면. 예. 네. 지금은 이렇게 극우화된 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는 지도부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사람도 먼저 나가는 사람이 손해니까 안 나가고 있지만은 아니 나가서 한 뭐 30석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나는 나갈 사람들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국힘당대로 더 이렇게 분화해가지고 그중에서 좀 정신 차린 사람들이 서로 좀 힘을 쓰게 해주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런 이걸 국민의 눈높이로 봐야지. 네. 민주당의 눈높이로 봐가지고 야 이거 참 민주당이 아주 신나는 시기다 이러다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니까 아마 다음 선거까지는 이기겠죠. 그러나 그 이후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게 비력적 중도 세력의 그런 네트워크 같은 게 상당히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민주당이 주도하더라도 훨씬 더 일하기가 편한 그런 정치 지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20대 때죠. 20대 때 공수처 설치와 함께 진행됐던 네. 선거법 개정. 제가 그때 선거법 그 안을 대표 발의해가지고 사실 이해찬 대표님 반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수석 최고인인데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공수처 설치라고 하는 또 우리의 당명과제도 있으니까 두 개를 연동해서 같이 하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반면에 저 선거법 협상을 못하고 담당이 이제 공수처 협상 담당으로 정해져 버렸어요. 대표님이 못 믿어오셨나? 하여튼 여튼 그래서 저는 공수처 협상 담당으로 4+1 협상해가지고 공수처. 근데 공수처도 그때 말씀하신 대로 조그맣게 만들어졌죠. 그렇죠. 예. 선거법도 그때 아주 이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잘 완벽하게 되진 못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21대 때 다시 이제 정개특위가 꾸려졌을 때 이제 한 번 더 해보자라고 이제 에너지들을 모았었는데 또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었는데 항상 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죠. 그 국민들의 표의 등가성 이런 것이 반드시 보장돼야 된다라는 말씀하셨고 그게 또 이제 그러다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정치 세력들이 좀 분화될 수도 있는 그런 기반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하여튼 국민 주권 국민들 한 표의 가치는 동등하게 반영돼야 된다. 이건 대원칙이기 때문에 저도 뭐 책에 써놨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선거법 논의는 자꾸 현실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선거 때가 돼야 불이 붙거든요. 선거 전에 좀 딴 것들 막 하다가 미리 좀 얘기를 할 그러니까 필요는 미리부터 네. 얘기해야 되고 사실은 지방선거가 내년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전에 선거법 개정이 안 되면은 네. 내년 다음 총선을 바라보고라도 지금 그걸 만들려는 게 오히려 임박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국민들을 설득하기 좋죠. 그렇죠. 정당들끼리는 이제 끝까지 뭐 끌다가 마지막에 적당히 하려고 그런 네. 경향이 있지만은 진짜 이번에는 빛의 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기반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생겼으니까 민주당 지도부도 이 국민들을 바라보고 개혁할 생각을 해야지.
민주당의 그 이익만 생각하다가는 당장에 재미 보겠죠. 다음번 지방선거 같은 거는 사실 야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네, 많잖아요. 네. 근데 그 한번 참패해주면 뭐 합니까,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5년 내에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는데 그 이후로도 2025년 체제를 계속 끌고 나가고 개선해 나갈 그런 폭넓은 정치 지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본의 자민당이라는 게 무슨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은 자민당의 장기 집권의 비결이 거기 있거든요. 절대로 혼자 안 해. 뭐 단독 정부를 한 적이 없지는 않겠지만은 근래에는 이제 공명당하고 거의 같이 해왔고 했죠. 예. 심지어는 사회당하고 한 적, 연립정부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자꾸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오래 해먹었는데 자민당식으로 오래 해먹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이 변혁적 중도 노선을 선도해 나가겠다, 네.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민주당이 네. 좀 오래 집권을 해야지 이 사회 아까 말씀하신 기득권의 뿌리 같은 게 좀 그래도 정리가 되지 않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현행 선거법대로 해도 우선 이번 지방선거에는 민주당이 재미를 많이 볼 거고 네. 총선도 그렇고요. 다음 대선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큰 실수 안 하는 이상은 민주당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모르죠. 양당제를 그대로 둔을 하는 그 제2당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게 기득권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면 그쪽에 또 정권 탈환에 찬스가 갈 수가 있죠. 네. 저 친구들도 언젠가는 정신 차려가지고 야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제 이재명도 없으니까 우리가 좀 정비해가지고 나선다 그럴 텐데 나서더라도 그건 국민을 속이고 하는 거지만은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이든 뭐 자유한국당이든 쭉 그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까지도 국민을 속여서 집권을 한 거죠. 그때 속이려는 그 정성이 있었는데 촛불혁명 이후에 홍준표 후보는 그거 다 포기했죠 그때는. 그러고 그냥 순전히 자기 세력 챙기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한 24%였으니까 그것도 대단했지만은 촛불혁명 이후로는 국힘당이나 그 전신들이 국민을 속여서 집권하려는 정성마저도 없어요. 네. 성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야, 뭐, 그러니까 자기들 그것만 챙기면 된다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더라도 이번에 선거제도, 정당개혁, 국회법 개혁, 이런 거 꼭 해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뭐 저희가 대선 전에 약속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님의 경우에는 그런 뜻이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될 겁니다. 될 건데 제가 지도부가 아니라서 아니 그러니까 되려면은 당내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고 뜻이 같은 사람이 결집을 해야 되겠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동안에 참 옳은 얘기 많이 하면서 채택된 일이 별로 없잖아요. 박 의원도 참여연대 그쪽에 관여하셨나요? 예, 민변 민변 참여연대 다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맨날 좋은 얘기 해봤자 채택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돼도 그만이다는 생각으로 좀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면밀히 들여다봐가지고 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면은 길이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가진 대통령을 좀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도 지금 뭐 선거연대, 선거개혁연대니 뭐 많이 있잖아요, 단체들이. 거기서도 의원 정수를 안 늘리면 안 되는 일이다. 괜히 헛소리다 하는 거를 아주 처음부터 확고하게 갖고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개헌 얘기 아까 개헌을 네, 국정과제 1호로. 이런 예.
우선 나는 박 의원 책에 보면은 헌법이 좀 다른 법하고 다른 특별한 거는 재정권이 국민에게 있다. 일단 맞는 말씀인데, 근데 실제로 국민들이 재정권을 행사하게 돼 있지가 않아요. 발의는 대통령 아니면 국회의원, 뭐 과반수가? 네. 과반수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의와 의결은 국회에서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이 국민 투표로 가는데, 그때는 뭐 조문들이 쫙 정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네. 국민들이 그건 재정권이 아니라 찬반을 표시할 권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국민의 헌법 재정권을 그 내실을 기하는 게 나는 다음 개헌할 때 그게 우선순위고 뭐 4년 중임제냐 뭐냐 이건 저는 그게 뭐 4년 중임제가 꼭 5년 단임제보다 좋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국민의 기본권이 얼마나 더 보장되는 거고. 네. 또 권력구조 개혁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치인들 어떤 분들을 보면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한한답시고 그거를 총리한테 얼마를 줄까, 국회에 얼마 줄까. 지들끼리 그 배분을 조정하는 걸 가지고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하는데 박 의원은 뭐 그런 생각이 아니고 다른 말씀 내가 하는 것도 들었지만은 국민을 기본권을 강화하면은 대통령이든 총리든 국회의원이든 권한이 그만큼 줄어들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지방분권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나는 개헌은 당장 할 일이 아니니까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는 어쨌든 개헌하는데 국민들이 더 참여하게 해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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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개헌하기 이렇게 어려운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는 이건 이제 우리가 독재한 거 해가지고 독재자들이 제멋대로 헌법도 고치는 걸 못하게 막아온 우리나라는 성취긴 성취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고 국민들이 개헌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그런 개헌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한 바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책에도 이게. 네, 저도 그렇고요. 네. 사실은 이제 국회 또는 정치라고 부르는 영역이 일을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시대와 상황과 이런 게 계속 변하는데 너무 딱딱하면 사실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있게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시의적절하게 뭔가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것처럼 정치가 극한 대립을 하고 진영 싸움을 세게 하니까 이게 뭐 바꿔야 되는 것도 안 바꾸게 되고요. 논의를 하면 될 걸 싸움만 하게 되고 좀 이렇게 돼 왔던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대통령님도 지금 실용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고 또 정권 초기지만 개헌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당도 전에 없이 좀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정신에 입각한다면은 개헌이라든지 정치에도 개혁 다른 상황 때보단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 문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주민의 헌법 같은 책을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그런 논의가 국회에서나 또 시민사회에서나 또 활성화가 되면은 지금은 국힘당이 3분의 1이 넘는 개헌 저지선을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그거 곧 무너진다고 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좀 무너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예. 더 아주 제일 간단하게 무너뜨리는 방법은 정당 해산하는 건데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지만은 선거제도 개혁만 해도 그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발적으로 안에서 뭔가 분화가 있을 거라는 분화가 말씀이잖아요. 예. 막 그렇지 않더라도 아마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근데 개헌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제3조 있잖아요. 3조. 제3조 영토조항. 영토조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네. 이게 그동안에는 이게 사실은
그냥 선언적인 의미지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네. 사람들은 다 네. 그렇게 네. 알고 있어 왔는데 북에서 국가 대 국가로 네. 간다, 통일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해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북이 노동당 당규에 북을 통일, 민주통일의 기지로라고 규정해 놓은 것이 말하자면 적화통일을 병합한 것이다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없다 그러는데 네. 지금 북은 그 알고 없어버렸거든요. 있습니다. 네. 다 없어버렸고 국가 대 국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대신 김정은 위원장이 근데 저 남쪽 저 친구들은 아직도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전부 하고 있으니까 그 우리 삼키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하고 옛날에 우리가 노동당 당규를 문제 삼았던 것만큼이나 지금 이거를 크게 문제 삼고 있어요. 네. 박 의원 책을 보면은 제4조의 평화통일의 의무를 규정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하고 잘 하면은 3조가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엄밀히 해석하면요. 네. 4조는 3조하고 같이 가는 4조는 무력 통일은 아니지만은 평화적인 흡수 통일은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네. 그런데 당장에 지금 3조를 북에서는 물건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갑자기 또 3조를 성질하자 그러면 네. 국민들이 엄청난. 네, 이건 무슨 김정은 오더 받고 개헌하는 거냐 이렇게 될 테니까 있는데 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요? 그냥 놔두고 뭉개고 가기는 좀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상황이. 말씀하신 어떤 상황 변화 저도 이제 인지는 하고 있는데 뭐 아마 이제 3조나 이 부분을 뭐 수정해야 된다라고까지 생각하시는 국민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조의 부분이라든지 전문의 부분이라든지 대통령의 어떤 의무와 역할 부분이라든지 국군의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화롭게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손을 대기보다는 예. 나는 그 법 처분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뭐 변호사이시고 법사위원도 오래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유엔을 끌고 들어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제3조가 우리가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순간에 효력이 정지됐거든요. 사실 뭐 그때 동시가입할 때도 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유엔의 회원국으로서의 어떤 의미랄까 그런 것을 4조든 몇 조에든 집어넣어가지고 하면은 3조가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추인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연구해 볼 문제가 네. 있습니다. 당연 이 책에서는 3조가 있지만은 또 4조가 있는데 4조라는 거는 북한이 지금 우리의 그 영토 일부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얼르고 달래서 통일해야 할 상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는 제 얘기라기보다는 헌재가 예. 3조와 4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헌재가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얼르고 달랜다는 예. 말도 표현도 그러니까 거기서 북한의 이중적 지위 태제라 그래서요. 예.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얘기고 헌재도 이제 그런 입장에서 3조와 4조를 해석했죠. 왜냐하면 그때 뭐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이게 헌법에 반하는 거 아니냐 등등등 여러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헌재가 한번 그렇게 판단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얼르고 달래서 그랬다가는 북이 누가 누구를 얼르고 달래냐 그리고 크게 반발할 거예요. 이거는 뭐 법률의 문제인 동시에 참 그야말로 정치의 영역인데 내가 무슨 미완인 것도 아니고 헌법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제가 미리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개헌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국정과제로 도출했던 거 말고도
이제 3조 4조 문제도 좀 고민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말씀 주신 내용 전 진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오히려 제 발언보다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청해서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뭐 지금 보면은 뭐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뭐 정치에도 개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로 풀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긴 하지만, 뭐 이 시대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지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좀 주시면 제가 참고 삼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아무 효력이 없는 그냥 거룩한 말씀만 하게 될 우려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늘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한다. 또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근데 나는 이게 그분의 경우는 그냥 빈말이 아니고 맞습니다. 정말 그 국민들의 지지로 온갖 난관을 뚫고 대통령이 된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고, 사석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 그리고 제가 정치를 할 때 항상 국민을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국민 바라보고 정치한다는 말을 안 하는 정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굉장한 내공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국민을 바라본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에요. 국민이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처음부터 꾸준히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또 그런 것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그 얘기하는 거는 그냥 립 서비스죠. 그냥 그렇다고 해서 내공이 완전히 갖춰진 뒤에나 그런 말을 해라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내공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무슨 문제에 부닥쳤을 때 내가 이게 내 개인의 입장에서 보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 시대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눈으로 보려고 하느냐. 근데 시민들, 국민들은 눈이 뭘까 하는 것도 굉장히 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그게 뭐 직관적으로 탁탁 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은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그런 그 훈련을 쌓은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계속 하시고 더 잘하시기를 바라는 거고, 다른 정치인들도 이게 엄청난 공부가 필요한 일이지, 말로만 뭐 국민을 위해서 한다,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좀 더 깊이 인식을 하시고, 그런 노력을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일하고 활동하는 가운데 그런 공력을 쌓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불타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꾸준히 공부하는 고민하고 또 개인적인 그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남층 TV의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박주민 의원, 참 무척 바쁘신 분인데 모시고 저로서는 참 보람 있는 대화를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